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동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 11월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예상대로 다시 금리 인하를 결정하며, 겉으로는 내수 침체를 위한 결정인 것처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라고 금리 인하의 까닭을 설명하였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의 목적이 내수 경기에 있는지 오늘은 한국의 정책금리 결정 배경과 진정한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인하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대를 앞두고 중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관세를 올렸고, 이에 중국은 관세 대응과 함께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대응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던 양국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각국은 저마다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은 3대 주요 수입국인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예고하고, 아울러 중국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의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중국은 언제든 위안화 평가절하를 무기로 맞서면서 대응할 태세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경제성장에 더 무게를 두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유로화의 약세로 수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도쿄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며 환율이 150엔대로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재집권 시대를 앞두고 저마다 다른 대응과 속내를 가지고 이후 발발할 환율 전쟁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부동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로 결정했던 청구서를 이제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나쁜 선택지와 더 나쁜 선택지라는 진퇴양난의 갈림길에서 11월 마지막 금통위 회의를 통해 더 나쁜 선택지를 고르게 된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인데요. 많은 분이 지금 경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데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야지, 그게 왜 더 나쁜 선택지냐 라고 하실 텐데요. 교과서적인 내용대로라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금리가 낮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지출과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서 부의 효과가 나타나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고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중금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한국만이 존재한다면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맞을 수 있겠으나,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여러 금리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0월 한국 정책금리 결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예금금리는 내려가겠지만 대출금리는 여러분이 큰 체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부양되어야만, 아니면 둘 중 하나라도 되어야 그나마 덜 나쁜 선택지일 텐데, 안타깝게도 대출금리도 낮아지지 않을 것이고 경기도 부양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은행이 왜 더 나쁜 선택을 했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월 25bp 인하에 이어 11월 다시 25bp를 인하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깨고 연속 금리 인하하여 3%가 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조정 배경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는 물가가 안정되었다기보다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안정되었다는 소리인데, 이는 통계적 방법 변화와 물가 산출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며,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라는 것도 1금융권의 부채 상승 속도가 줄어든 것일 뿐 전체적인 부채 상승 속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50조의 정책 자금을 더 시중에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영향을 운운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IMF가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보도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이야기만 하고 있던데요. IMF가 한국에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 두 가지는 DSR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가중치 상향입니다. 이를 무시하면서 정책대출을 추진하고 있죠. 한국이 충분한 DSR 규제를 하고 있다면 IMF의 이런 경고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IMF의 이런 요구가 계속되는 것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직접적인 금리 인하의 까닭이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본연의 임무는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의 안정, 경제의 성장, 금융의 안정입니다. 국내 물가지표에서 보듯 지표만 보면 목표를 이룬 것처럼 보이고 OECD 기준 근원 물가가 2%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마치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를 매우 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민이 신선식품 물가 등 생활 물가로 고통받을 때 물가 안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소비와 지출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지표상 줄어든 숫자로 물가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시민의 고통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어도 시민의 삶의 질은 점점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심리지수와 산업별 취업자를 보시겠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중에서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되는 심리지표인 기업 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제조업 11월 기업 심리지수는 90.6이고 다음 달 전망은 88.9입니다. 비제조업 11월 기업 심리지수는 92.1이고 다음 달 전망은 90.3입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기업 심리지수가 장기 평균을 밑돌면서 기업들은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고 투자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별 취업자에 반영이 되었고 실제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취업자 상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취업자 수의 둔화는 결국 시민 총소득의 둔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소비 동향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정확히 2022년 2분기부터 소비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민간 소비 지출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과 소비자 물가를 알아보는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은 쓸 돈이 없고 먹을 것조차 줄여가며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1차 피해를 받는 것이 자영업자이고 2차로 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심심치 않게 희망퇴직, 구조조정, 기업들이 어렵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 다른 이의 고통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자기 일이 아니라며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일도 자기 일이 아니라며 웃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어야겠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월에는 2024년 2.5%, 2025년에는 2.2%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고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로 낮췄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깜짝 성장이라며 그 이면에 대해서는 감추고 보도하지 않으면서 조회수 장사나 하더니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분기에도 저조한 성장을 나타내니 보도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그 외 여러 가지 영향으로 경제성장 저조가 우려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4분기는 물론이고 2025년에는 더 저조한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금융지표를 보시겠습니다. 미 대선이 끝난 뒤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은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한국 경제 성장 둔화를 예상한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4년 내내 1,3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1,379원까지 치솟고 11월 추가금리 인하가 발표된 28일 현재 1,394.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지난 7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해 10월에는 4조 7천억 원이 마이너스, 11월 27일까지 3조 1천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가계신용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10월에 은행 가계대출은 3조 9천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이금융의 가계대출이 상승하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 8월에 9조 7천억 원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지만 9월에 5조 3천억 원에 비하면 상승한 것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고 규제를 한다 해도 정책 대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거시 건전성은 요원할 것입니다. 10월에는 기업 대출도 8조 1천억 원으로 9월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는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콜금리부터 CD금리, 국고채금리, 코픽스금리, 금융채 기준금리를 보기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금리 추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 중 콜금리, CD금리, 코픽스, 금융채는 각 은행의 대출금리 중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금금리는 당장에 체감할 만큼의 변화가 있겠지만 조달금리에 가상금리, 우대금리 등이 적용된 대출금리는 당장 여러분이 체감할 만큼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의 적용을 확실하게 받는 정책대출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진단에 이은 제대로 된 처방이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경기에도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한국 내수 경기 침체의 원인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일어난 경기 침체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경기 침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한국의 내수 경기 침체는 심각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가 부진해서 발생한 경기 침체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고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불평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부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계부채의 증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와 높아진 금리에 비소비 지출이 늘어났으며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감소가 일어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소비를 줄이거나 먹을 것을 줄이는 등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용 부진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이 어렵게 되면서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자영업자로 몰리고 과도한 경쟁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일어났으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좀비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의 파산도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수 경기 침체가 금리 인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금리를 인하하여 내수 경기 침체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경기는 부양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은행은 겉으로는 바른 말을 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아니한 표리부동의 표본이라고 했었습니다. 10월에 금리 인하할 때의 말과 11월에 금리 인하할 때의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도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다는 것쯤 금통위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리 인하를 한 까닭은 부동산에 있습니다. 김진태 사태로 위기에 빠진 부동산 PF 부양의 목적과 2025년에 시중에 풀게 될 정책자금 50조의 방점이 있습니다. 건설사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시급한데 대출금리는 바로 적용받지 못하지만 정책금리는 기준금리에 즉각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이 보유한 언론사들과 대통령실 등 모두가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 이만큼 그럴듯하고 사기치기 좋은 명분이 또 있을까요? 금리를 동결하면 동결한 대로 부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결정을 해도 부작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날 잘못된 정책적 결정을 한 청구서이고 지급해야 할 대가입니다. 이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더 나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니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장 연속된 금리 인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구나, 급하구나 하는 신호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자본 유출이 계속될 것이고 심할 경우 서든 스탑, 자본 도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셀 코리아가 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처방이 없으므로 정책적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수 경기 침체는 심화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주게 됩니다. 시민들은 고환율,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소득의 감소와 삶의 질 하락을 함께 겪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11월 GDP 전망을 수정하여 내놓았는데 이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10월에 전망한 올해 성장률 2.4% 달성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2.2%입니다. 하지만 달성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1분기 3.3%, 2분기 2.3%, 3분기 1.5%였으니 전망한 2.2%가 되려면 4분기에 1.5% 이상을 달성해야 반올림이라도 해서 성장률 전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OECD에서 전망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20년과 2021년에는 2.4%, 2022년에는 2.3%에서 2023년에는 2%로 낮아지더니 2024년에도 2%로 전망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과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적 대응 능력이 감소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해 간다는 것은 그 국가가 성장 동력을 잃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아도 엉뚱한 처방을 계속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중국은 관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위안화 약세 기조가 가능하고 유럽은 적극적인 추세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 한국은 금리 인하 기조에 있습니다. 유럽의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되고 유로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낮아지고 엔저가 계속된다면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일본 도쿄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된다면 달러 강세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엔달러 환율은 140엔대로 내려갈 것입니다. 미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4.250%이고 한국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2.880%입니다. 스프레드가 1.37로 장기 시장 금리 차가 역대 최대인 상황입니다. 한국 국고채 10년물의 수익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니 시장금리 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폭, 상단과 하단 사이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폭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려고 할 때마다 국민연금과의 수합으로 상단 압력을 주고 있으니 원달러 환율 상승은 제한받지 않겠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화수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은 1410원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고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역 적자의 해소와 이를 통한 미국 재정 적자의 해소에 있을 것입니다. 이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변화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한국 정책금리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